세계 어디를 가도 낯선 이방인에게 떡국 한 그릇을 건네는 나라는 많지 않다. 추운 밤 쓰러진 외국인의 몸을 일으켜 세우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웃을 위해 죽을 끓여주는 이웃.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선 개인의 일상이 곧 국가의 무관심과 동의어다. 하지만 한국만큼은 세계 여느 나라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어떤 낯선 외국인도 한국 사회에 들어오는 순간 국가 수준의 감시망과 지원 체계에 자동으로 연결된다. 세계적 재앙이었던 코로나 시절에는 단 한 명의 확진자 동선도 분 단위로 추적했고 전국 모든 편의점에서는 외국인도 QR코드 하나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또한 재난이 터지면 문자 하나로 전국이 동시에 움직이며 산불이 나면 전투기급 헬기 50여 대가 하늘을 뒤덮는다. 지하철은 분 단위로 운영되고 버스는 정류 장별 혼잡도까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그 모든 시스템은 다른 세계인들이 보기엔 경이롭고 때론 통제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그러나 이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적 선택의 결과다. 개인과 공동체, 지방과 중앙,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무리 없이 연결되는 이 국가는 다른 선진국에겐 설명조차 어려운 한국형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언제나 그랬지만 세계만 모르고 있던 것이다. 한국은 지금도 조용히 세계를 놀라게 하는 중이다. 여기 프랑스의 유명 편집자는 한국의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사회, 모두가 연결된 구조, 이러한 정체불명의 한국만의 특별한 시스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플로랑 카르티에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나고 자랐고 올해로 58살이죠. 30년 세월 동안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을 하며 저는 책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커피를 내리고 책상 앞에 앉아 글을 다듬고 퇴근하면 와인 한 잔에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두는 일상을 30년 넘도록 지켜오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 누구와도 얽히지 않고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으며 혼자만의 세계를 지켜왔습니다. 사실 전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게 좀 어려웠어요. 누군가와 인연을 맺는다는 게 저에겐 항상 버겁고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고독의 장인이라고 부르곤 했죠. 농담처럼 들리지만 꽤 정확한 표현이기도 했어요. 퇴직 후엔 그 고독을 더 제대로 즐겨볼 생각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프랑스와 한국 공동 번역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서울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빌라에서 1년간 머물기로 했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제 성격 탓이었죠. 서울 중심이라 떨어진 곳이니 조용하고 간섭도 없는 그런 곳이겠지? 한국 문화는 지나치게 친하고 오지랖 부리고 간섭하는 문화인 걸로 알고 있으니 최대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내야지 1년 동안. 프랑스에서도 한평생을 혼자 살았기에 한국에서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과 얽히지 않고 그저 일만 하다 조용히 돌아가겠다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어요. 그러나 인생이란 게 참 뜻대로 되지 않았죠. 제가 한국에서 겪은 1년은 제 인생의 가치관을 흔들 만큼 정말 대단한 1년이었습니다.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않기를, 더 솔직하게 말하면 제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살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렇게 경계심이 가득했던 첫날부터 조금 낯설게 시작됐습니다. 한참 짐을 풀며 정리를 하고 있던 중 초인종이 울렸죠. 누구지? 올 사람이 없을 텐데. 분명 올 사람이 없기에 경계를 하며 조심스럽게 저는 문을 열었어요. 문 밖에는 나이가 지긋한 한국 아주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두 손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이 담긴 쟁반을 들고 계셨죠. 이렇게 인사를 하네요. 떡국이에요. 이사 첫날이라 정신도 없을 거고 넉넉하게 해서 가져왔어요. 따뜻하게 얼른 드시고 짐 풀어요. 혹시 모르는 거 있거나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나는 여기 옆집 살아요. 한국어로 말하는 한국 아주머니의 말보다 저는 표정과 행동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외국인에게 선의를 당연하다는 듯 베푸는 그 따뜻함의 말이죠. 그러나 결코 제가 원할 리가 없는 부담스러운 선의였습니다. 시작인 건가? 이게 소문으로 듣던 한국식 환대인 건가? 속으로 생각하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No, thank you, I have food. 그리고는 황급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싫어하는 간섭, 그리고 타인과 함께하는 그 삶을 피하긴 했지만 뭔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괜시레 미안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 그런 관계를 전혀 원하지 않았기에 처음부터 아예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겠구나 싶었습니다. 낯선 나라 한국, 그리고 이 낯선 동네 서울에서 그저 조용히 있고 싶었을 뿐이죠. 시간이 흘러 그날 오후에는 복도에서 몇몇 이웃들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며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안녕하세요라고 했고 그럴 때마다 전 철저히 무표정하게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속으로는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긴 왜 이렇게 간섭이 많은 거야? 굳이 볼 때마다 저렇게 인사를 해야 하는 거야? 지인도 아닌데 말이야. 저는 이런 한국식 문화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아파트에서 누가 이사 오든 말든 신경을 안 씁니다. 이웃끼리 이름도 모르고 몇 년을 지내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누군가의 식사가 걱정될 정도로 관심을 갖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건네고 마치 저를 무언가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게 너무 낯설고 불편했고 부담스러웠어요. 그렇게 며칠은 무표정한 얼굴로 이웃들을 지나치고 말수를 더 줄이며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사람들과는 거리를 유지하고 낯선 환경은 그저 일시적인 숙소라 생각하며 그렇게 버텼죠. 그런데 인생이 꼭 고요할 거라 믿고 있을 때 의외의 파도가 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 밤 유난히 기침이 잦아졌어요. 그간 큰일을 겪느라 몸이 많이 피로했기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며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점점 목이 따끔거리고 이마에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왜 이러지? 점점 몸에 힘도 빠지고 열도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병원을 가야 하나? 그런데 병원은 뭐 어떻게 가야 하는 거지? 꼭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몸에 점점 힘이 빠지고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이 점점 무거워졌고 목은 칼칼하고 관절은 욱신거리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바로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익숙한 약을 꺼내 먹고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며 어떻게든 조치를 취했을 텐데 낯선 땅 한국에서 저는 약 한 알도 먹기가 어려운 상태였죠. 한국인들이 이용한다는 배달앱 같은 것도 저에게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 흔한 치킨 한 마리도 시켜본 적이 없으니 해열제 같은 건 더더욱 엄두가 안 났죠. 게다가 화면 속에 보이는 것은 온통 한국어였고 뭘 아무리 눌러보려 해봐도 거의 풀 수 없는 암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몇 번을 시도했으나 대답은 없었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뭐 편의점이 근처에 있으니 거기라도 가면 무슨 약이라도 먹을 수 있겠지. 우선 나가보자. 그렇게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몸을 겨우 이끌고 외투를 꺼내 입고 벽을 짚으며 간신히 문을 열어 밖으로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다리가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죠. 차가운 바닥에 낯선 땅. 한국의 그 차가운 공기만이 가득하던 그 밤, 제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너무도 선명하게 알려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던 건지, 정신을 잃었던 건지, 그저 세상이 까맣게 내려앉았다는 느낌만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멀리서 발걸음 소리에 이어 문 여는 소리와 누군가의 놀란 다급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머, 아저씨 괜찮으세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목소리는 들은 지 오래되지 않은 익숙한 듯 낯선 그 목소리였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뜨니 어렴풋한 형체가 점점 또렷해졌어요. 회색 코트를 걸치고 머리를 질끈 묶은 옆집 아주머니셨죠. 이사 첫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을 들고 제 문을 두드렸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힘도 없이 몸을 움찔거렸어요. 점점 숨이 가빠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으며 손끝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아주 차가웠어요. 그런 저를 옆집 아주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팔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나 붙들고 기대서 일어나 보세요. 집안 따뜻한 데로 들어가야지. 여기 찬바닥에 이러고 있으면 입 돌아가요. 옆집 아주머니는 작은 체구지만 온몸으로 저를 지탱했고 그렇게 마주 잡은 손은 놀랄 만큼 단단하면서도 따뜻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리에서 누군가가 제 몸을 이렇게 붙잡고 걱정해준 적이 있었나 싶었죠. 계단 위를 비틀거리며 겨우 올라오고 옆집 아주머니의 부축을 받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 정적이 다시 감돌았지만 이번엔 옆집 아주머니의 존재 덕분인지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그 잠깐만 기다려봐요. 뭐라도 먹어야지 금방 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누워 있어요. 제게 이 말을 남기고 옆집 아주머니는 곧장 주방으로 가 싱크대에서 물을 데우고 냄비를 꺼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동작과 빠른 손놀림, 그리고 흘러나오는 조용한 콧노래 한 소절을 듣던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감정이지? 저 사람은 내 가족도 친구도 아닌데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대체 뭐지? 정말 아무 관련도 없는 외국인이 서로의 존재라도 잊은 것 같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제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다가와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얼마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과 해열제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안 좋으셨죠? 죽 드시고 약 먹으세요. 그리고 땀 좀 확 빼면 좋아질 거예요. 한국 아주머니의 한국어는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되었고 저는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과 걱정은 굳이 번역되지 않아도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자리에 앉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아저씨 놀랄 거 없어요. 이웃끼리는 다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 각박한 세상의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외국인이라도 이웃은 이웃이니까. 순간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지난 시간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먹던 수많은 저녁들, 병원을 갈 때도 늘 혼자였고 생일도 명절에도 항상 당연하듯 저는 혼자를 택했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지금 이 낯선 한국 땅에서는 누군가 저를 이유 없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내미는 죽 한 그릇이 그 손끝의 온기가 제 삶의 어디에도 없던 무언가를 흔들고 있었어요. 이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 밤 문 앞에서 저를 일으켜 세운 옆집 아주머니는 제게 있어 분명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말도 없이 진실된 마음을 건넨 제 첫 번째 이웃이었죠. 밤새도록 약기운과 땀 속에서 헤매다 잠든 뒤 저는 이른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무겁고 몸은 축축했지만 전날의 낯선 온기 덕분인지 왠지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아직은 많이 낯설었지만 가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이웃들과 눈이 마주치면 서툰 미소 정도는 흘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먼저 인사를 건넸고 저는 여전히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만 말이죠. 그러던 어느 오후 커튼을 걷고 창밖을 바라보던 제 눈에 밖에서 뛰노는 아이들과 빨랫줄 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어르신들이 보였습니다. 작은 평상 위에 둘러앉은 몇몇 주민들이 수박을 나눠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 장면이 어찌나 낯설고 이상하게 눈부시던지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어릴 적 파리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아버지가 봉주르라 인사하던 기억이었죠. 그 이웃은 아버지의 인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도 없이 지나갔고 아버지는 어린 제게 그러셨습니다. 여긴 원래 이런 곳이야. 놀랄 거 없어. 그렇게 저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이웃이란 존재에 대한 기대를 접고 살아왔죠. 어릴 때부터 늘 조용히 방해받지 않고 혼자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죠. 제 문 앞에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와 짧은 메모 한 장이 있었어요. 쾌유를 빌어요. 302호. 익숙하지 않은 필체였지만 그 짧은 한 문장이 제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언제 누가 이런 거를 걸어둔 거야?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걸 그냥 막 주는 거야? 생각해보면 쓰러졌을 때 제 모습을 본 건 옆집 아주머니뿐이었을 텐데 그게 복도를 타고 다른 집들까지 퍼진 건가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관심을 주는 것이 낯설고 불편하면서 조금은 두려웠어요. 나는 프랑스에 있을 땐 정말 누구랑도 엮이지 않았는데 왜 한국은 정말.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 쾌유를 빈다는 그 마음에 눈시울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냐고 아프지 말라고 꼭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이웃들의 따뜻한 시선이 생전 처음 받아보는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마음의 문틈에 조용히 한 사람씩 다가와 작은 쪽지를 밀어넣는 느낌이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웃인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이웃끼리 함께 살아요. 꼭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책상 위에 놓인 과일 바구니를 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건데 그걸 한국에 와서 봤다니. 그 순간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생각났어요. 30년 넘게 꺼내본 적 없었던 사진으로 저희 부모님의 젊은 날의 모습과 어릴 적에 제가 찍힌 흑백 사진이었죠. 조용히 그 사진을 꺼내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난 왜 늘 혼자였을까? 왜 스스로 외로움에 고독을 자처하며 불쌍한 인생을 산 걸까? 그 말을 입 밖에 꺼내보고서야 알았습니다. 혼자인 걸 선택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는 것을 말이죠. 누군가 곁에 다가오는 법을 몰랐고 그 따뜻함을 받아들이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벽을 쌓고 살았어요. 그 벽을 자유라 부르고 혼자 사는 즐거움이라 위로했지만 실은 외로움이었던 거죠. 아주 깊고 조용한, 지독하게 고요한 외로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고 나니 마음가짐도 예전과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과일 바구니와 몇 마디 따뜻한 말, 그리고 복도에서의 짧은 눈인사,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속 오래된 고요를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처음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옆집 문 앞을 서성이곤 했어요. 문을 두드릴까 말까,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리고, 겨우 한 발 내디뎠다가 또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짧은 거리에 문 앞까지 가는데 이틀이 걸렸죠. 그 모든 게 너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꼭 제 스스로 뭔가를 해내고 싶었어요. 생전 처음 누군가에게 고마움이라는 감정을 느꼈고 그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으니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작은 종이백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 떡 몇 개를 넣고 서툰 손글씨로 짧은 메모 한 장을 끼워 넣었습니다. 멜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Je n'oublierai jamais votre gentillesse. 저는 그 메모를 적는 내내 어떻게 읽힐까 고민했지만 어쩌면 말보다 진심이 먼저 닿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 떡인데 아주머니께 주고 싶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버벅거리며 겨우 제 마음을 전하는 저를 보며 옆집 아주머니는 저를 빤히 바라보셨고 얼굴 가득 웃음을 피우셨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이런 건 또 왜 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아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프랑스에서 지금 혼자 있어서 내가 걱정이 많아요. 리옹인가 그쪽에 있다고 하는데 그 말에 제 가슴이 서늘하게 무너졌어요. 옆집 아주머니의 눈빛 속엔 멀리 있는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제게 투영된 아들의 모습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 그래서 그날 아저씨 아픈 거 보고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거기서 아프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친절도 아니라 이건 사랑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를 향한 깊은 그리움이 저를 통해 되돌아오는 사랑이었죠. 우리 아들도 꼭 거기서 좋은 이웃 만나서 잘 좀 지내면 좋겠어요. 아저씨처럼요. 옆집 아주머니의 걱정 어린 말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Your son will be okay. Someone like you will find him. 그 순간 저희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마주 앉아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의 눈가에서 작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이내 저 역시 따라 눈물이 났습니다. 서로의 언어는 달랐지만 그날의 대화엔 단어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방인으로 왔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조그만 떡 한 봉지가 저희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가깝게 만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문 밖에 따뜻한 이웃들이 거느리고 있는 세상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전엔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쳤던 복도였고 빌라 앞의 마당이었지만 이제는 그 공간마다 익숙한 제 이웃들의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저를 보고 인사를 해주고 또 짧은 안부를 묻기도 하는 그 속에서 저도 모르게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입꼬리를 올리며 스며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아주 조심스레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 외국 아저씨 혹시 김장 해보셨어요? 김장이라는 그 단어는 저에겐 생소한 음식 이름이 아니라 그저 뉴스에서 보던 한국의 집단 노동 행사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답을 했어요. 노노 김장, 퍼스트 타임. 제 대답에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첫 경험 시켜드릴게요. 외국인 아저씨도 와서 같이 하고 김치 받아가요. 오늘 우리 여기 빌라 앞 마당에서 조그맣게 김장하거든요. 사실 저 말을 듣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고 저는 여전히 군중 속에서 어색한 외톨이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초대라는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격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당신도 이웃으로서 함께 하자는 초대였고 그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함께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빌라 앞 마당에 펼쳐진 파란 천막 아래 이웃들은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장갑을 끼고 배추에 빨간 양념을 정성스럽게 바르고 있었고 아이들은 고무대야 옆에서 장난을 치며 뛰어노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또 아빠들은 수육 해먹을 고기를 삶고 또 돼지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그 풍경은 정말로 제가 파리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삶의 풍경이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누군가 제게 앞치마를 건네주었고 다른 누군가는 제 손에 고무장갑을 씌워주었습니다. 이렇게 배추를 반 갈라서요. 이 사이에 양념을 버무리는데 너무 덕지덕지 묻히지 말고 골고루 오케이? 모든 대화를 알아듣는 것은 아니었지만 몸짓과 표정 그리고 웃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저도 열심히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엉성하고 아주 느렸지만 이웃들은 저를 다정하게 도와줬어요.
외국인 아저씨 엄청 잘하네. 소질 있어. 프랑스에도 김치가 있나? 어느새 이웃들과 웃고 대화하며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장을 마친 후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 갓 담근 아삭한 김치와 수육, 그리고 갓 지은 쌀밥을 함께 먹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제게 싸준 수육 한 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외국인 아저씨, 한국 김장 어때요? 힘들지만 진짜 맛있죠? 그 맛에 하는 거야. 다 같이 하면 힘들지도 않고 금방 끝나거든. 그 순간 입안 가득 퍼진 그 따뜻한 맛보다 제 마음을 더 가득 채운 것은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서로 등을 두드리며 웃고 아이를 안아주는 엄마와 그 옆에서 수줍게 김치를 먹는 노인들, 마치 그 모두가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 같았습니다. 가족 같고 친구 같고 마치 오래된 이웃의 사람들, 그 속에 놀랍게도 제가 있었죠. 프랑스 파리가 아무리 멋진 풍경으로 유명하면 뭐해? 파리에는 이런 풍경은 없는 것을.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음식의 맛보다 사람 사이에 흐르는 정이라는 감정의 풍경이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처럼 제 마음 깊이 각인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타인과 밥을 먹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건 단지 밥을 나눈 게 아니라 삶을 나눈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국에서 이웃들과 지내는 사이 계절은 변해가고 있었고 제 마음의 계절로도 봄이 조금씩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파리보다도 차갑고 또 왠지 외롭다고 느껴졌었는데 이제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순히 날씨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달라졌기 때문이었죠. 이전의 저라면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도 이웃을 마주쳐도 고개를 숙이거나 문을 재빨리 닫으며 눈을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안녕하세요. 발음은 여전히 어색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마주치면 아이들은 장난스럽게 프랑스어로 봉주르를 외쳤고 저는 웃으며 세봉으로 받아쳤죠. 그게 처음엔 아주 단순한 인사였지만 그 짧은 교류 속에 따뜻한 에너지가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라 입구 단지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천천히 걷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몇 주 전만 해도 그냥 스쳐 지나갔을 장면이지만 그날의 저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주세요. 제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지만 곧 미소를 지으셨죠. 아이고 외국분이 이런 것도 다 도와주고 아주 고마워요. 쓰레기를 함께 분리수거장까지 옮기고 나오는 길, 문득 옆집 아주머니가 복도에서 저를 보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외국인 아저씨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처음 오셨을 땐 얼음도 이런 얼음이 없다고 느낄 만큼 차가웠거든요. 눈도 안 마주치시고 말도 안 섞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먼저 인사도 하시고 우리 빌라 이웃들한테 마음도 열고 참 따뜻한 사람이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실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하다는 100마디 말보다도 그 순간의 침묵이 더 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죠. 변화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일상의 조각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창밖을 아주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불빛이 깜빡이는 골목, 조용히 문 닫는 소리, 미세하게 들리는 이웃집들의 소리. 그 모든 것이 낯선 나라의 풍경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의 정겨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겨울 끝자락, 찬바람이 불어도 제 방 안은 묘하게 따뜻했어요. 그리고 거실 테이블엔 정성스럽게 포장된 간식 상자 몇 개와 그 옆에는 이웃들이 건넨 손편지와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파리 아저씨 또 오세요. 봉주르였어요. 거기 가서도 건강해야 해요. 우리는 파리 아저씨랑 이웃으로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편지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두 손으로 펼쳐보며 읽고 또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건 이별의 편지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었다는 증거인 거지. 한국에서 1년간 이곳에서 나도 이웃이었다는 증거이지. 어느덧 1년의 계약 기간이 끝났고 저는 귀국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는 도대체 이곳에서 어떻게 1년이나 지내나 싶어 정말 막막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여길 도대체 어떻게 떠나나 싶어 자꾸만 눈물만 나왔습니다. 아쉽고 또 아쉽고 보기만 해도 먹먹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귀국날 아파트 복도에서 짐을 옮기며 아주 분주했습니다. 바로 그때 온 이웃들이 저를 돕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계단을 오르내리던 아이들도 고사리 손으로 작은 짐을 옮기고 또 옮기고 그렇게 이웃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1층까지 짐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별의 순간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 이를 꽉 물고 참고 있던 중 옆집 아주머니가 황급히 뛰어나오시며 제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이건 501호가 전해주라고 했거든요. 일하느라 배웅 못한다고 어찌나 마음에 걸려 하던지 내가 대신 전해주지만 501호가 주는 귤이고 이건 내가 주는 따뜻한 유자차예요. 비행기 안이 건조하잖아. 목이 칼칼할 때 계속 마시면 좋을 거예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미소를 보이며 제 손에 뭔가를 하나씩 쥐어주는 이웃들의 모습에 결국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전날 밤 이웃들에게 어떤 말을 하며 작별 인사를 할지 머릿속으로 수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정작 그날 저는 딱 한마디만을 남겼어요. Mercy. 제 입에서 나온 건 그 한마디뿐이었지만 그 말에 담긴 마음은 정말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정겨운 이 동네의 풍경을 눈에 한없이 꾹 눌러 담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놀이터와 이웃들과 김장도 하고 담소를 나누던 작은 우리 빌라의 우리들만의 마당, 그리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늘 웃어 보이시던 관리 아저씨의 모습까지 다 소중했습니다. 복도마다 걸린 빨래와 텃밭 화분들, 정말 지극히 평범하지만 제게는 너무 값진 풍경이자 기적을 만들어준 소중한 곳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이륙 전 저는 창가 좌석에 앉아 기내식 대신 가방에서 조심스레 꺼낸 옆집 아주머니표 유자차를 꺼냈어요. 그 따뜻한 온기는 여전했고 달콤하게 퍼지는 향에 눈을 감은 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핸드폰을 들고 SNS 앱을 열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줄 한 줄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나는 30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 걷고, 혼자 먹고, 혼자 자고, 늘 혼자 생각하며 살았죠. 타인과 섞이는 관계는 너무도 불편한 것이라 생각했고, 어떠한 인연이든 부담스러운 것이라 믿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비즈니스 때문에 온 한국에서의 1년은 제 인생을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너무 아파서 쓰러진 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옆집 아주머니는 그 작은 체구로 온 힘을 다해 저를 부축하며 손수죽까지 만들어주셨고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의 따뜻한 정을 나눠준 이웃의 손 하나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낯선 이웃의 미소와 문고리에 걸린 쾌유를 바란다는 과일 바구니, 어색한 한국말 속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선 늘 혼자였지만 한국에서 저는 늘 이웃들과 함께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제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또 정이 뭔지 사람과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셔서요. 한국은 이제부터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그렇게 저는 SNS에 제 마음을 담은 글을 올렸어요. 이후 파리에 도착한 뒤 정말 놀랐습니다. 1년 전 그대로였죠. 창밖의 거리도, 카페의 음악도, 집 앞 빵집도 정말 모든 게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한 건 도시가 아니라 나 자신이야. 이전 같으면 조용히 지나쳤을 옆집 아주머니에게 저는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Bonjour, comment allez-vous? 그리고 동네 상점에서 직접 바게트를 사고 벤치에 앉아 아이들과 장난을 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곤 했어요. 저는 예전처럼 혼자이긴 했지만 더 이상 고립된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책상에 앉아 번역 원고를 읽던 중 잠시 손을 멈추고 한국에서 이웃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봤어요. 김장을 하며 웃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그리운 옆집 아주머니,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 오랜만에 사진으로 보는 이웃들의 모습에 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무치게 보고 싶다는 감정을 이때 처음으로 느껴보기도 했어요. 저는 그 사진 속에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며 수많은 감정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고 제가 처음으로 직접 쓰는 에세이의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어요.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준다면 한국에서의 1년의 경험으로 사고관 자체가 바뀐 제 정서를 그대로 담아 에세이를 완성시킬 계획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제 삶의 전환점이었죠. 전 한국에서 진짜 사람 사이의 온기를 느꼈고 그 여운을 품으며 오늘도 차가운 파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군과 연합훈련이라니 배울 게 뭐가 있겠냐던 20년 경력의 미 해군 특수부대 베테랑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의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들조차 경악해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세계 최고라 불리던 미군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것인지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에서 국제연합훈련 조정관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고 저는 제임스 카터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제 안에는 늘 불타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이었지만 제 꿈은 그곳을 훨씬 넘어선 세계를 향하고 있었죠. 부모님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교육과 가르침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정직과 성실을 중요시했어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며 세상 이야기를 전해주시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제 귀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어머니는 늘 따뜻하고 자상했지만 동시에 냉철한 지혜를 갖고 계셨어요. 제가 넘어질 때마다 제임스, 실패는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라고 속삭여 주시던 그 말씀이 제 삶의 이정표가 되었죠. 제 성격은 아마 그 두 분의 영향을 고루 받은 것 같아요. 타인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결정하곤 하죠. 저는 감정적으로 강하면서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때가 많은데 아마도 그것은 제가 겪어온 많은 경험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해요. 학창 시절부터 저는 항상 리더 역할을 맡곤 했어요.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스포츠 경기에 나갈 때 저는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방향을 잡아가는 역할을 맡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을 이끄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대학에 진학하면서 저는 군인의 길을 선택했어요. 단순히 모험을 즐기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가진 성격과 리더십이 최대한 잘 발휘될 수 있는 곳은 바로 군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합중국 군대에서 제 몸과 마음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며 제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네이비실 훈련은 상상 이상의 고난이었지만 제게는 그것이 곧 삶의 활력이었어요.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새벽 바닷속에서 수백 번의 잠수 훈련을 반복하던 날들, 끝이 보이지 않는 체력 훈련에서 흘린 땀방울들은 저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죠.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저는 미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미군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최첨단 기술과 철저한 훈련,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자부심은 가끔 제 시야를 좁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의 군대와 군인들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해요. 얼마 전 저는 국제훈련에서 한국 군인들과 함께 훈련할 기회가 있었어요. 상부에서 한국과의 훈련은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장교들 중 지원을 받아서 접수를 한다는 공고가 뜨더군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경쟁률이 2대1을 넘어섰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처음엔 속으로 비웃었어요. 저 사람들은 그냥 한국에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지원하는 거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군대에서는 장교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데 사실 그 중에서 그냥 예산을 써버리기 위한 외유성 프로그램들도 적지 않거든요. 저는 당연히 한국군에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 보니 이 프로그램도 그런 프로그램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죠. 대위로 진급한 저는 국제연합훈련 조정관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어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 속에서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이 제겐 무척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입대 후 저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겸손하면서도 강인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하곤 했는데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직책이 저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소위 말하는 공부머리는 없는 것 같아요. 국제연합훈련 조정관을 맡은 후 다양한 군사적 이론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저는 최근 뒤늦게 대학원에 들어가 군사학과에서 국방정책 및 전략, Defense Policy and Strategy를 연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게는 이 길이 생각보다 험난하게 느껴져요.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들이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서 풀리지 않을 때가 많더군요. 학문의 세계는 마치 무성한 숲과 같아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늘 조심스럽고 어렵게 느껴지곤 했어요. 그러던 차에 저는 얼마 전 상부로부터 새로운 명령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지원을 받아서 접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여하라는 명령이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실망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이라니?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한국은 매번 북한에게 당하기나 하는 그런 나약한 군대에서 내가 도대체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지금껏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아왔어요. 중동과 아프리카는 언제나 역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득했어요. 그곳에서는 매 순간이 생존과 도전의 연속이었고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 자신을 단련해왔어요. 그곳의 척박한 환경과 치열한 군사적 상황 속에서 저는 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배워왔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발령 소식을 전해준 저의 직속 상관 리처드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야. 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마치 의미심장한 퍼즐 조각처럼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위로의 말로만 들렸어요. 상부는 단지 내가 불평하지 않길 바라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죠. 저는 결국 명령에 따라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떠나기 전 이전에 한국에 갔다 와본 동료들도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지도 몰라.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흥미로운 곳이야. 라고요. 그들의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저는 그들이 저의 처지를 놀리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걸로 받아들였죠. 비행기가 한국 땅에 닿을 때까지도 제 마음은 무겁고 어지러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아름다웠지만 그것이 제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저는 곧 한국 특수전사령부의 UDT와 CL 그리고 해병 수색대와의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의 훈련은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하면 병아리 수준이겠지라는 생각이었죠. 훈련 첫날은 한국 육군과의 연합작전 수행이었어요. 저는 제 예상과 달리 훈련장의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렸어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훈련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한국 육군 부대원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생각보다 날카로웠고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단련된 숙련미가 느껴졌어요. 그들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완벽하게 소화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훈련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놀라게 되었어요. 한국 육군 부대원들의 체력은 저의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들은 미군에 비해서 2배 이상 무거운 장비를 착용한 채로도 거친 산악 지형을 자유자재로 뛰어넘으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 모습은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듯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팀워크였어요. 한 명이 힘들어 보이면 나머지 팀원들이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들의 호흡은 마치 한 몸처럼 자연스러웠고 작은 실수 하나조차 허용하지 않는 치밀함이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저의 머릿속은 너무나 복잡했어요. 아시아의 군인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인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최고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미국과 아시아의 군사 문화는 분명 다르지만 그 차이는 곧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 기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한국 및 일본군과의 훈련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다음 날 저희 부대는 일본의 특수부대와 연합작전을 수행하게 되었어요. 어제 한국 육군부대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은 터라 일본 특수부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기대를 품고 있었죠. 일본은 기술적으로 매우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군사부대 역시 고도로 정밀하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일반 육군이 아닌 특수정찰부대 SRU와 해상침투부대 SBU와의 훈련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흥분까지 느껴졌죠. 훈련 첫날 일본 특수부대원들이 등장했어요. 그들의 유니폼은 깔끔하고 세련되었고 장비는 최신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어제 본 한국 육군의 장비에 비하면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가 나더군요. 하지만 그들의 첫인상은 제게 기대만큼 강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디선가 미세한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막연히 이상한데? 왜 이렇게 어설프지? 뭔가 준비가 덜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훈련이 시작되고 저는 점점 더 실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일본 특수부대원들은 기술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에서 어딘가 부족함이 보였어요. 단체 행동에서 팀워크가 계속 어긋나는 모습이 보였고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도 매끄럽지 않았어요. 그들의 동작은 마치 기계처럼 정형화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살아있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었어요. 훈련 도중 일본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장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자신들의 방식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는 우리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모든 것이 정밀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저는 속으로 예측 가능함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실제 상황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일이 더 많으니까요. 라고 생각했어요. 일본 특수부대와의 훈련이 끝난 뒤 저는 한국 특수부대원들과의 훈련을 떠올리며 그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되었어요. 한국 육군은 단순히 기술이나 체력뿐만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과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히 훈련 방식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민족성이나 문화와 같은 근본적인 차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경험은 제게 나름의 깨달음을 안겨줬어요.
군이라는 것은 단순히 발달된 장비나 기술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진정한 강함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며칠 뒤 저는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의 체력 시험 과정을 직접 관찰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른 아침 안개가 옅게 깔린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묘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일전에 한국 육군 부대원들의 강인함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특수부대는 더 훌륭하리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첫 번째로 관찰한 시험은 무장구보였어요. 지원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한 상태로 험난한 산길을 달려야 했어요. 시작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지원자들은 마치 질주하는 사자처럼 빠르고 민첩하게 출발했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땅을 단단히 디디며 균형 잡힌 리듬을 만들어냈고 숨소리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이렇게나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도 이렇게 가볍게 뛸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한국군이 착용하는 장비는 미군에 비해서 너무 무겁기 때문에 미군에 비해서 체격도 작은 한국인이 이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더군요. 중간 지점에서 한 지원자가 발목을 살짝 접질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눈가를 적셨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같은 속도를 유지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투지가 공존하는 듯한 강렬한 표정이 엿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저 열정이야말로 한국 특수부대를 이끄는 원동력이겠지요 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을 통과했고 그 순간 그의 동료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수영장에서 진행된 수중 체력 테스트였어요. 지원자들은 역시 미군이나 일본군에 비해서 무거운 장비를 착용한 채로 일정 거리를 헤엄쳐 나갔어요. 물속에서의 그들은 마치 물고기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몇몇 지원자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지원자는 숨을 고르며 잠깐 멈추는 듯 하더군요. 저는 저 지원자가 이제 포기를 선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미군 내에 수많은 체력 테스트를 받아왔고 다른 대원들의 테스트를 관찰할 기회가 무수히 많았는데 저 정도 상태라면 반드시 포기를 할 정도의 상태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지원자는 제 예상과 달리 이내 스스로를 다잡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의 동작은 점점 느려졌지만 그 눈빛은 단단하게 빛났어요. 그는 결국 주어진 시간을 넘기지 않고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쳤어요. 그가 물에서 나왔을 때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희한하네.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체력 시험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이 가진 열정과 투지에 대한 경외감마저 들었어요. 살짝 무서웠다고 해야 하나요?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의 열정은 단순히 체력을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초월하려는 담대한 도전처럼 느껴졌거든요. 며칠 뒤 저는 훈련 일정상 일본의 오키나와로 가게 되었어요. 일전에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은 저는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들더군요.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의 훈련을 지켜본 직후였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며 보게 되더군요. 처음에는 일본 특수부대 지원자들도 비슷한 열정과 실력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대는 실망으로 변해갔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산악 구보였어요. 지원자들은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며 지구력을 테스트받았어요. 하지만 출발 신호가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낙오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땀을 줄줄 흘리며 힘겹게 발걸음을 떼었지만 중간 지점도 도달하지 못한 채 멈춰서는 이들이 많았어요. 한 지원자는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고 결국 포기하겠다고 열심히 손을 흔들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계 상황에서 우는 지원자들도 10명 가까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치 보란 듯이 주저앉아서 훌쩍거리는 지원자도 있더군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20년 이상 군에서 근무하면서 훈련이나 테스트 도중에 우는 군인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명이 포기하자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포기자가 나오면 나머지 지원자들이 그를 격려하거나 다시 일으켜 세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반대였어요. 한 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자 주변의 지원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하나둘씩 포기자가 속출했어요. 저도 못하겠어요. 이건 정말 사람으로서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결국 절반 이상의 지원자들이 훈련을 완주하지 못했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이 보여준 열정과 정신력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한 번은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훈련에서 한 지원자가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의 옆에 있던 동료가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힘내자! 라고 말했고 그 말에 힘을 얻은 지원자는 이를 악물고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 둘은 함께 정상에 도달하더군요. 수중 훈련에서도 이런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었어요. 한 지원자가 체력 소진으로 인해 잠시 멈칫했을 때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거친 물살을 가르며 즉시 그의 옆으로 다가가서 괜찮냐고 물으며 할 수 있다고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더군요.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진심으로 서로를 믿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결국 그 지원자는 다시 힘을 내어 끝까지 테스트를 마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동료들과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 한눈에도 느껴졌어요. 이러한 장면들은 단순히 훈련의 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진 정신력과 동료애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어요. 그들은 다른 젊은이들을 자신을 가로막는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피를 나눈 형제처럼 서로를 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고 진정한 강함은 신체적인 능력을 넘어 정신력과 팀워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두 번째 시험은 물속에서의 체력 테스트였어요. 일본 지원자들은 일정 거리를 헤엄치고 물속에서 생존 기술을 보여주어야 했어요. 그러나 시작부터 그들의 움직임은 불안정했어요. 수영 실력이 뛰어난 이들이 드물었고 몇몇은 물속에서 방향을 잃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이었어요. 한 지원자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표정으로 물 밖으로 나오더니 또 주저앉아서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일본 지원자들은 왠지 적응력이나 강인함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건 무언가 정신적인 부분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수부대 지원자들답게 겉으로 보기엔 다들 체격도 건장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중 한 지원자는 훈련 중간에 갑자기 장비를 벗어던지고 뛰쳐나갔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외쳤어요. 그 장면은 훈련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한 지도관이 어린아이 달래듯이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끝내 훈련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건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력의 차이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지원자들 사이에서 보이는 이러한 태도는 경쟁률이 낮아진 결과로 나타난 부정적인 영향 중 하나라고 느껴졌어요. 강인한 정신력과 도전 정신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체격과 기술이 있더라도 특수부대의 일원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의 경험을 다시 곱씹으며 한국과 일본 특수부대 지원자들 사이의 차이를 생각해 보았어요. 제 생각엔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은 단순히 강한 체력과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 평균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열정과 단합력,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력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일본의 지원자들은 형식적인 훈련에는 익숙했지만 실전에서 요구되는 응용력이나 적응력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같은 아시아 국가의 젊은이들인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맴돌았어요. 아무래도 저는 머리를 쓰는 공부에는 소질이 없어서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얼마 뒤 저의 의문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었어요. 한국에 온 후 친분을 맺은 한 장교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는 한국 젊은이들의 특수부대 지원율이 항상 10대 1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너무나 엄청난 비율이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이며 미국만 보더라도 특수부대의 지원율이 3대 1을 넘는 경우가 10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해병 수색대의 지원율이 18대 1이라는 사실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지원율이 30대 1에 달했다고 하더군요. 이어서 그는 요즘은 지원율이 예전보다 많이 낮아진 편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를 한 명만 낳다 보니 부모님들이 자녀가 위험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꺼려 하시죠. 라고 말하더군요. 그의 말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수부대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은 한국 젊은이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감하게 해주었어요.
그 순간 며칠 전에 보았던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오버랩되었어요.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긴 그 눈빛들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은 단지 지원자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지원한 지원자들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지원자가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주변의 동료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고 함께 힘을 나누는 모습들이 정말 많이 목격되었거든요. 이처럼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의 열정과 결단력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으로서 군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크지만 한국 젊은이들은 개인의 영광보다는 팀과 국가를 위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 젊은이들의 열정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강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초월하여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으며 바로 그것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 큰 감동을 받은 저는 일본 젊은이들의 특수부대 지원율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한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일본의 특수부대 지원율은 많을 때조차 2대 1에 불과하고 지원자가 미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두 나라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 나라의 문화와 민족성에서 비롯된 깊은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일본의 경우 안정적인 사회 구조와 개인의 안락함을 중시하는 문화가 특수부대 지원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나오더군요. 하지만 그런 안정에 대한 추구는 필연적으로 도전 정신을 약화시키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여전히 한국과 일본에서의 경험을 곰곰이 되돌아보았어요.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의 강렬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일본 특수부대에서 느꼈던 나약함은 저에게 너무나 대조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이 두 나라의 극명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이 문제를 학위 논문 주제로 선정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저는 당장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문서를 열었어요. 그리고 타자를 쳤죠. 제목은 특수부대 경쟁률이 부대 성과 및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일본의 사례 분석이었어요. 연구를 통하여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며 저는 한국 특수부대의 지원율과 높은 경쟁률이 그들의 부대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어요. 그 결과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지원자가 많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한 사회의 젊은이들이 특수부대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자 하는지는 그 사회가 가진 역동성과 발전 가능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부대의 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수부대 지원율과 부대의 성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한국 사회는 너무나 건강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제707 특수임무단의 사례가 대표적이죠. 이 부대는 대한민국 육군의 정예 특수부대로 1974년 창설 이후 국내외에서 다양한 고위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라는 명성을 얻은 부대예요. 외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이러한 성공 뒤에는 엄격한 선발 과정과 높은 경쟁률이 있었어요. 더 인상적인 것은 이런 경쟁률은 단순히 우수한 인재를 걸러내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이러한 경쟁률을 돌파하고 입대한 부대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하게 하는 동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또 한국 특수전사령부의 선발 과정도 대표적인 사례죠. 이곳에서는 지원 자격과 검증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며 다양한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배양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단순히 체력이나 기술만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들의 정신력과 헌신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자들은 애시당초 자기만 뛰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팀의 성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은 지원 전부터 팀을 위한 헌신이라는 덕목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슴 깊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강한 동기가 되어 오히려 특수부대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솔직히 미국에서 나고 자란 제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 젊은이들의 정신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라면 도저히 그런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저 역시 네이비실에 지원할 때 저 자신의 체력이나 정신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나는 잘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나만 잘해서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지.
내가 팀의 일원으로서 팀과 함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거든요. 반면 일본 자위대의 경우 일반군은 물론 특수부대 지원율이 낮아지면서 경쟁이 느슨해지고 이는 곧 부대의 정신력과 단합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결국 부대 성과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 예로 지난 2020년에 일본 자위대 특수작전부대가 국제연합훈련에서 미군과 협력작전을 수행하던 중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작전이 실패로 끝난 사례가 있었어요. 당시 일본 부대는 험준한 지형에서 기동작전을 펼쳐야 했지만 체력 부족과 불완전한 팀워크로 인해 목표 지점에 제 시간에 도달하지 못했죠. 이러한 사례들은 일본의 특수부대가 지원율 저하로 인해 경쟁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부대원들의 역량과 단합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줬어요. 이 역시 한 나라에서 그 나라 젊은이들의 지원자의 숫자가 부대 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국 젊은이들의 우수성에 대해 깊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단순히 군사적 기술 이상의 것들을 배웠어요. 한국 젊은이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나라를 위한 사명감은 명확한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지금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한 앞으로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리라는 확신까지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을 정리하며 저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앞으로도 그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위대한 여정이 될 것임을 확신해요.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느끼게 해준 한국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특히 한국 젊은이들의 건투를 빌며 이 사연을 마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